앞에 불을 좀 끌까요? 끌까요? 화면 잘 나오나요? 네. 자, 그럼 조촐하지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영재원이 이제 책을 많이 안 보낸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알고 있고, 이제 영재원에 갔을 때 어떤 면이 좋은지 그런 것부터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건 영재원은 안 보내도 돼요. 우리 모델을 치료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보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뭘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그 진로를 선택하고 어디로 갈 거냐를 조금 미리 그려보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지금 3학년, 4학년이신데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새로 바뀐 교육과정으로 수능을 보게 될 거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 다음으로도 약간 개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바뀐 걸 보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제일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열심히 해서 2년 반 만에 일반 고등학교도 조기 졸업이 가능해요. 반면에 3년 만에 졸업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나는 고등학교를 좀 느긋하게 다닐래 4년을 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한 학기를 저기 어디야 어학연수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학점이 비잖아요. 그거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바뀌는 거라서 4년씩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의 어떤 로드맵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는 어머니들이 빠르게 선호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빨리 고등학교 졸업시키겠다는 그런 의사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시행 첫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지켜보고 우리 아이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런데 이게 고교 학점제가 되면 결국은 내신이 절대평가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수능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만 시험을 칩니다. 왜 갑자기 영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야기하냐고 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 시대는 저희 애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개 학급이 있던 동네인데 지금 4개 학급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없는 학교는 진짜 없어요. 근데 어떤 학교는 뭐 10학급씩 있는 학교, 여전히 유지되는 학교도 있지만 이게 어떤 문제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들 수는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못 가는 시대가 이미 지났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수능 범위가 축소되고 그렇게 해서 수능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어디가 변별이 어려워지냐면 최상위권은 변별이 어려워지게 돼요.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적당한 대학교를 가는 게 목표다. 그러면 열심히 놀리셔도 돼요. 무슨 뜻이냐면 수능 쳐가지고 정시로 해서 가는 학교를 가겠다 라고 하시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오히려 사교육 부담을 줄이셔도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래도 중상위권 위에서 이제 어떤 타겟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건 그쪽은 수능만 보는 거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신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거죠. SNU 역량 면접을 하겠다. 정시, 수시 모두 최종적으로 면접을 넣겠다. 인 거예요. 아직 어떤 면접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의 잠재력과 성취 역량을 확인하는 면접을 하겠다라고 검토 중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최상위권은 수시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때까지 뉴스에서 나오기로는 정시 확대, 정시 확대, 정시 확대를 하잖아요. 그 정시가 확대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지금 최대한으로 확대가 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수능까지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시험을 친다고 했을 때 수능만 가지고 최상위권은 변별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정시를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교과 역량 평가라고 하는 게 강화된다라고 하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는 방법은 결국은 어떤 과목 수업을 들었느냐, 어려운 과목을 회피하고 쉬운 과목만 들어서 졸업 학점을 채웠느냐, 두 번째 우리 계열로 오려고 준비를 한 학생이 맞느냐. 예를 들면 의대를 지원했는데 학생이 과학 과목은 뭐 제일 기본 과정만 딱 듣고 나머지 심화 과정 안 듣고 사회나 이쪽에서 심화 과정으로 다 학점을 채워놨다. 그러면 의대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이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도 생물 뒤에 있는 심화 과목이 이제 물론 생원 생수로 나눴던 게 이제 3개로 나누시거든요. 원 과정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만들어지고 투 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이 2개가 생겨요. 그게 생태학 쪽, 생태계 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유전 쪽으로 하나 이렇게 생겨요. 물리도 마찬가지, 물리도 그냥 물리학, 그 다음에 역학 파트, 기계 쪽으로 가는 역학 파트, 그 다음 전기계와 양자 이래가지고 전자기학 쪽으로 빠지는, 전자공학 쪽으로 빠지는. 그래서 이 2가지 과목이 심화 과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3과목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교 학점제 내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자기의 어떤 진로에 맞추어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과목을 선택을 해서 B를 받은 친구랑 그런 과목 없이 O인 친구 중에 누가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느냐,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불행이 어느 쪽이냐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B 받는 친구가 좋은 평가를 받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는 어려운 과목이 있어도 평가 기준 좀 낮춰가지고 A를 주려고 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교과 역량 평가를 언제부터 쌓아 나가야 되냐에 대한 물음표를 지금 저희는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오신 분들은 제가 학년이 저번 몇 학년이신가요? 초3이에요? 같으시네요. 어머니 몇 학년이신가요? 5학년이세요? 그러면 혹시 전람회 진행해 보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전람회 진행 안 해보셨어요? 전람회가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 지도교사로 있고 그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을 하고 학교 안에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교사가 있는 거고, 전람회에는 지도교사 대회가 따로 있어요. 학생들 대회도 있지만.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학교에서 전혀 손을 대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A라는 선생님이 B라는 학생을 데리고 전람회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애만 특혜를 줬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그런 일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준비를 해가지고 와봐.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만한 애들을 학교에서 학교 대표로 어떤 대회에 보내서 거기서 검증을 받은 애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다시 케어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어릴 때부터 기를 수 있는 곳에서 소위 말하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3학년 어머니들이 계시지만 올라가면 조금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생님들이 조금씩 더 이제 객관적으로 변하세요.
1학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밀착해서 아이들을 관리해 주시려고 하는데 약간 5학년 오늘 느끼실지 모르지만 4학년, 5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선생님들이 객관적으로 변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 전부 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평가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거꾸로 학교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재원을 굳이 보내자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재원에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어떤 공식적인 방법으로도 아이의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간 낭비가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학생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해서 그거를 자기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드물어졌어요. 그게 가능한 곳이 사실은 영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과로 가는 게 확실하다 또는 확실하게 우리 아이는 뭐 그림 그리는 쪽으로 또는 글 쓰는 쪽으로 확실하다라는 게 조금 어릴 때 이제 어머니들이 뚜렷하게 느껴질 정도로 확인이 됐을 때는 그 해당 분야의 영재원으로 보내는 게 제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저희는 수학과학만 준비하고 있으니까 수학 영재원, 과학 영재원 말씀드리지만 소프트웨어 영재원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언어 영재원도 있고요. 다양한 영재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영재원은 죄송하지만 그 우등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교육이 아니에요. 영재교육은 특수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아들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출발한 게 영재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저능하라고 하면 좀 그 표현이 제가 이거 말고 좋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처음 시작이 어디냐면 미국에서 IQ 테스트를 만든 게 고지능을 선별하는 게 아니고 원래 지능이 낮아서 특별한 케어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을 선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IQ 테스트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특수교육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이 공교육에서 길러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전능하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게 아니고 지금 표현은 제가 잘못한 거네요. 뭔가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그 부족한 학습 능력을 어떻게든 채워줘야지 이 아이가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배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영재교육은 왜 특수교육이라고 하냐면 이 아이들은 특정한 영역에서만 뭔가 능력이 나오지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오히려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봤고요. 자기 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안 좋은 친구도 있어요. 두 번째는 너무 한 가지만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 상황에 대해서 케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애들 키우는데. 애가 뭐 하나에 딱 꽂히면 밥도 안 먹고 딱 그것밖에 못 보고 그게 해결 안 되면 못 움직이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나타나면 원래 얘가 이런 성격이겠거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할 때 이렇게 하겠지만 영재들은 특정 영역에서만 그래요. 그게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도 애들 1년 가르치는데 그런 모습을 딱 보일 때가 1년에 하루 이틀 정도 보이게 돼요. 수학 영재들도 수학을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수학 문제가 얘한테 딱 걸리면은 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재 행동이라고 보통 해요. 영재 교육에서는. 이걸
지속적으로 관찰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려고 만든 게 영재교육이에요. 이거 특수교육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인적인 무슨 그 영재교육을 한다라는 표방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건 영재교육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영재교육은 없어요. 전인적인 교육은 공교육에서 해야 돼요. 영재교육에서는 특수교육이에요. 그 분야의 능력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학과학이 영재원 중에 수학과학이 이렇게 핫하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교육부에 보고된 거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다. 돈이 된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영재원에 비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재원에 보냈을 때 현재 어머니들이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실 겁니다. 맞죠? 첫째, 시간 토요일 날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디 가도 못하고 뭐 학원에 수업도 못 듣고 정규 수업도 못 듣고 특강도 못 듣고 다 못 듣는다. 맨날 거기 갔다 왔다 한다고 힘들어가지고 쉬려고 한다. 토요일 날 힘들다고 일요일 날 공부도 안 하고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습니다.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중학교 2학년, 3학년 시기에 영재원에 가는 친구들은 내신 관리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실험을 하고 발표 준비하고 PPT 만들고 자기들이 모여서 발표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내신 끝나고 한 일주일 이 정도밖에 텀이 없어요. 영재교육원도 그 커리큘럼 잡으니까 정말 운 나쁘게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늦게 치고 이렇게 되면 시험 기간하고 영재원 발표 기간이 겹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내신 관리하는 게 그만큼. 그 다음에 그래서 영재원에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발표 대회하고 애가 상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애가 좀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지 않겠나? 어디다 써먹을까?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도. 그래서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재원에서 프로젝트 발표대 해가지고 무슨 상 받고 했는데 과거 가는데 쓰려고 하니까 아무도 못 쓰더라.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안 하세요. 그래서 거꾸로 문제풀이 많이 하는 올림피아드 시키고 KMO 시키고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고등 KMO, 고캠이라고 하죠. 고캠 안 한 친구들 많죠. 해요. 왜냐면 그거는 상 받고 이렇게 하면 수학 문제 풀고 하면 그게 문제도 잘 풀고 그 다음에 영재학교 지필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영재학교 한과형 대비가 22년 차거든요. 제가 학원 일을 시작했을 때가 부산과학고가 전국단 영재학교로 바뀐 다음 해부터 제가 학원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재학교 대비를 시작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설명회 마치고도 또 한과에는 파이널하고 또 친구 와요. 수업해줘야 돼요. 내일 모레 면접이라서. 그런데 영재학교에 나오는 기출문항들이 수학 같은 경우는 KMO와 유사하다 인정해요. 근데 KMO를 열심히 풀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냐? 아니요. 전혀 관계없어. 이유가 있어요. 한과형 문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학 문제가 3시간 동안에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풀어야 돼요. KMO는 몇 문제 푸나요? 3시간 동안에. 그죠? 시간 안에 푸는 문항수가 달라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정말 복잡한 문제를 자기 혼자서 열심히 끙끙대고 고민하고 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고 거기에 그 논리에 맞춰서 자기의 답을 쓰는 과정을 연습하는 학습 방법이랑 빠르게 문제의 답을 찾는 과정이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영재원은요, 영재원 이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재원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영재원 교육이 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영재원 교육과정은 영재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가장 부합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입니다. 여기에서 뺐지만 사실 민사고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민사고는 본인들이 영재교육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기르는 학교들의 목표는 리더를 기르는 거고요. 그들의 리더의 성향 중에 제일 중요한 성향은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연구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언제 길러지냐고 물으시면 제 경험상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완성돼야 돼요. 이걸 제일 잘 길러주는 교육기관은 영재교육이 맞아요. 학교가 이게 조금 부족해요. 전인적 교육을 위해서 평등하게 이걸 계속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약해요. 사교육은 저도 사교육이지만 죄송합니다. 경쟁에서 자유롭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얘보다 얘가 잘해. 얘는 얼마 정도 점수가 나오고 어느 학교 갈 거야. 얘는 어떻게 될까. 이걸 계속해서 가늠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영재교육원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 활동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올 수 있어요. 현재 입시예요. 고등부 입시예요. 특목고 입시. 지피시험을 치는 부류가 있어요. 영재학교 같은 부류. 과거 지피시험이 없어요. 지피시험 없고 생기부, 자소서, 면접으로 가요. 민사고도 지금 기본으로 따지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고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피시험이 없다는 것 빼고는 나머지가 같아요. 그래서 내신 중요합니다. 내신은 거의 자격고사 같은 겁니다. 중학교에서. 올레이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올레이가 되었다고 해서 민사고를 가거나 하나고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뭔가 자소서를 채울 수 있는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영재원은요,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하지 않는 개인 연구, 프로젝트 발표대회, 그 프로젝트 발표대회 발표라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경쟁까지 해요. 공교육에서 해보려고 하면 전람회 수업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전람회 내가지고 그도 전람회에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람회에서 통과해가지고 서울시 예선대회는 참가해봐야 그 영재원에서 이 발표대, 프로젝트 발표대회 하는 거에 제일 밑바닥을 한번 하고 와요. 포스터 발표하는 게 끝이에요. 전람회 가봐야 포스터 발표밖에 안 해요. PPT 발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마음을 두고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가지고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애들이 모여서 꼼짝꼼짝 해가지고 프로젝트 발표대회 하는 곳이 그래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재원에 가면 일단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애가 진짜 수학 좋아하는지 과학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성적 나오니까 보내보자. 보냈어요. 보냈더니 애가 잘하네? 그럴 수도 있고 애가 죽을 듯 힘들어하네? 이 분야가 아닌갑다.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건 어릴수록 경험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이게 만약에 중학교 3학년 때 돼가지고 이과를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우리 애 이과 아닌가벼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힘들어져요. 어머니. 그리고 이게 이제 영재원 안에서 진행되는 교재예요. 나노 물질을 이용한 신약 개발 연구를 아이들이 이제 교재와 함께 실험하고 그 실험을 활동해가지고 프로젝트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은 대학부설 경제교육기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세요.
그럼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난 이런 일은 해볼 거야 하면서 자기의 연구를 이 뒤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일반적인 중학교에서는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안 하죠. 이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해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연구를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팀을 짜서 프로젝트 발표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영재원이에요. 이 교육적인 성과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3학년 어머니들 계신데 예전에는 서울교대에서 3학년을 뽑았었어요. 그죠? 지금 안 뽑아요. 그런데 3학년 때 갈 수 있는 영재원들이 있어요. 지역 영재 학급이라든지 교육청 영재원이 있어요. 보내실 수 있으면 보내세요. 별로 지금 경쟁 별로 안 심하니까 지금 그냥 넣어주면 돼요. 가요. 3학년 때는 좀 편하게 안 돼도 부담 없잖아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진행을 해보세요. 아 그러면 영재원 가려고 하면 이 시기에 지원서 내야 되고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지휘 이렇게 입력해야 되고 아이디 만들어야 되고 다 한번 해보시면 돼요. 3학년 때. 그리고 4학년 때 교대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이제 영재 학교보다는 교육청 영재원이나 지역 영재원 같은 데 준비를 해서 가셔서 이 과정을 경험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세 번째부터 중요해요. 애들이 정말 단순해요. 아니 뭐 복잡한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겪은 아이들은 특히 영재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 서울교대 과학영재원이야. 다른 애들보다 과학 공부 잘해야 되잖아. 엄마 과학책 사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들 돼요 애들이. 읽거나 뭐 이럴 필요 없이 자기가 그냥 알아서 나 과학영재원 가는데 과학 공부 좀 해야지. 엄마 책 사줘. 다른 애들 다 알고 있던데 나 공부 안 해서 해야 되겠어. 중간 가입답 사줘. 나 공부할래. 이게 돼요. 안 될 것 같지만 진짜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해요. 저도 이제 만들고 있고 하지만 적어도 교육개발에서는 저보다 좋은 거 만들겠죠. 그 교육개발에서 만들어진 영재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을 해서 영재교육관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검증되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영재원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영재원은 과정이다. 그 다음에 꾸준하게 그 분야를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언제를 보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고등학교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꾸준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로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교육적 효과에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영재교육기관들이 뭐 이렇게 많아요. 진짜 많죠. 한국예술영재교육원도 있어요. 그죠? 음악영재교육원도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실용음악영재교육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과학하고 수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많아요. 그래서 준비만 잘하면 가서 충분히 영재교육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교대가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저학년에서 접해볼 수 있는데 인원이 늘었어요. 분명히 3학년이 시험을 못 치는데 거꾸로 모집 인원은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부터 10년 전에 정해진 거예요.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이 있었어요.
그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서울가구 만들어요. 서울가구가 영재교육진흥법으로 제일 먼저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 다음에 그 영재교육진흥법이 영재교육법으로 바뀌었고요. 그 영재교육법에서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이 학생 인원수에 대해서 3%, 5%, 10%, 15%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이미 15년 전에 정해져 있었어요. 15년도 안 했죠. 영재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정해진 거니까 훨씬 그 앞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모집 정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다과정이 있어요. 이 사다과정은 심화과정, 그러니까 기본적인 서울교대 영재를 마친 친구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형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우리는 심화과정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4학년, 5학년에서 지원할 수 있고 1년간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4학년에서 뽑으면 5학년 때 또는 5학년에서 뽑으면 6학년 때 영재교육원을 다니게 되겠죠. 그리고 5학년, 4학년 때 뽑힌 5학년들은 수료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여기에서 뭐 다시 심화과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사과정으로 이제 사사과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인 거예요. 서울교대는. 당연히 사사과정이 조금 더 교수님들과 밀착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훨씬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심화과정 정도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단 여기는 이제 한숨이 나오는데 저는 40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80명은 2배가 늘었는데 이게 서울 전체에서 80명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거의 10대 1까지 올라가요. 6대 1, 7대 1 그래요. 그래서 꼭 서울교대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 성균관대도 있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역별로 영재교육기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재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최소한의 검증을 받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뭐 각 집 가까운 데 보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준비하는 과정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집 공고가 났고요. 벌써 이제 접수 기간은 9월 8일부터 GED를 이용해 가지고 진행됩니다. GED는 조금 무서운 사이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걸 만든 게 우리나라의 GED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을 종단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에 GED에 등록해서 영재교육 받은 애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쭉 추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저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영재교육 선발을 다 하는 걸로 거의 다 이제 정리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활동들이 기록으로 남게 될 겁니다. 입시에는 활용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영재교육 전반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되었죠. 지원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 개인정보 동의서는 그냥 당연히 써야 되는 거라서 하고요. 자기소개서는 교사 추천서 한 부가 필요해요. 교사 추천서는 1년 이상 우리 아이를 지켜본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교과 담임선생님도 돼요. 1년 전에 우리 아이를 지도했던 담임선생님도 돼요. 어쨌든 지원자의 담임학 1학년 때 담임선생님도 추천서 써주실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우리 애를 잘 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잘 보세요, 사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이 보통 베테랑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보세요, 직접. 그래서 얘 수학에 좀 뭐가 있네 이런 것들을 되게 빨리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께 추천서를 받아도 돼요. 실제로 영재학교에 합격한 친구 이야기 잠깐 드리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았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그 영재학교에 뭐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요. 그 영재학교 입시 설명회 할 때 입학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선생님이 특이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해봤어요. 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는 추천서 써준 선생님들한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다 전화를 해요. 그 전화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고 그 학생 이야기를 하고 영재학교다 추천서 쓰셔서 전화드렸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운전 중인데 차를 세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차를 세우시고는 그때부터 묻지도 않았는데 30분 동안 걔가 어떤 그 모습이었는지 학교 생활 때문에 30분 동안 계속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영재학교에서는 그냥 일단 1차 무조건 통과시켜서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 그래서 학교 잘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선생님들이 있으면 돼요. 네, 죄송하지만 정말 더 반대를 이야기하셨어요. 추천서에 한 줄 써주신 선생님. 이 학생은 영재학교에 가면 공부를 잘할 것입니다. 한 줄. 그래서 전화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씀해달라. 왜 이렇게 쓰셨나? 그랬더니 제가 걔를 잘 몰라요. 3학년 때 담임을 맞아서 3개월, 4개월 본 게 단데 그거 가지고 추천서 쓰기 어려워서 그렇게 썼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럼 걔가 떨어졌냐? 아니요. 그러면 그 학생은 교사 추천서를 배제하고 나머지 서류를 가지고 얘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평가를 해서 1차가 통과됐어요. 근데 얘는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게 추천서 받으실 때요, 그냥 그 3학년 때는 죄송하지만 기계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4학년, 5학년쯤 되면은 우리 아이랑 이렇게 계속 호흡이 잘 맞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작년 담임선생님도 괜찮아요. 그렇게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요, 서울교대 안에서 일어나는 수업 잠깐 설명드릴게요.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보내보겠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첫째는 수업은 대부분 오후 시간. 이거는 서울교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1년 그게 있어요. 영재교육원 운영하는 언제 융합한다, 언제는 본수업한다, 언제는 수학수업한다, 시간표가 쭉 팀별로 다 나와 있거든. 분과별로. 거기 보면 시간 대체적으로 토요일날 오후 시간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자기 분야에 해당되는 팀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매 주차 수업을 하고 나면 과제 수행하고 발표 준비하고 보고서 준비하는 수업을 아이들이 따로 해야 됩니다. 팀별로 모여가지고. 안 그러면 가서 발표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곳에 보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러면 좀 보내보고 싶으시죠? 그냥 우리 애가 영재원가 우리 애 잘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영재원은 진짜로 뭘 봐야 되냐면 가서 뭘 하는지 봐야 돼요. 연대 영재원하고 서울대 영재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두 영재원의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원하시는 우리 아이가 가서 잘할 곳으로 보내는 게 맞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1차 전형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해가지고 1.5배수로 뽑아요. 사실 여기서 거의 교정이 나요. 그리고 심층 문제만 이때는 가서 이상한 소리만 안 하면 되는데 제 경험이 아픈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서울교대를 한 게 아니고 교육청 영재원 우리 둘째 딸을 보냈었는데요. 다 통과했어요. 다 통과해서 심층 면접을 갔어요. 가가지고 저한테는 이야기 안 했는데 제가 일을 하니까 저는 같이 일을 하는 수학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수학 공부 시켰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랬대요. 토요일날 수업 하는데 와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싫어요. 토요일날 놀아야 되는데. 근데 너 여기 왜 왔니? 아빠가 가라고 했어요. 토요일날 놀고 싶어요. 저. 와서 열심히 공부 안 하겠네. 안 오면 안 돼요? 라고 했답니다.
그걸 나한테 이야기 안 하고요. 수학생한테 자랑스럽게. 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모르시지만 여기서 떨어지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진짜 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1차 통과하고 나면 웬만해서는 2차에서 통과를 해요. 정말로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이제 3학년들은 예전에 서울교대 3학년에서 1차 통과한 친구가 심층 면제가 떨어지는 경우가 더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얼거나 긴장하거나 답을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그냥 조금 더 내년에 시험 쳐도 학교 갈 거니까 내년에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이제 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이 조금 성숙하면서부터는 충분히 심층 면접 통과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이걸 통과해야 되는 게임이죠. 이런 문제, 작년 문제입니다. 조금 이렇게 아이들 이야기 듣고 만든 거라서 조금 수준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소금을 물에 녹이고 있는데 A가 물에 넣으니까 소금이 사라졌어. B가 아닌 것 같은데. 자, 누가 잘못 생각했는지 판단해라. 누구 말이 맞는지 또 이거는 다를 수 있어요. 누가 맞는지 써라 했을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5가지 써라. 이건 맞을 거예요. 이게 이제 서울교대 과학 문제. 문제 자체는 안 어렵죠. 근데 평상시에 진짜 이런 경험이 있는 애들은 쓰기가 쉬워요. 이런 경우는 죄송하지만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유리컵에 소금을 이렇게 넣으면서 소금이 녹으면 아지랑이가 생기거든요. 아지랑이가 생기는 걸 본 적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두 번째, 소금을 넣었는데 생기는데 궁금하다. 설탕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설탕 넣어보고 후추 뿌려보고 이렇게 한 적이 있다. 이런 애는 서울교대 과학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런 관심사가 여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머니들 점검하셔야 돼요. 영재교 대비한다고 온 애들이 물에 소금을 넣을 때 아지랑이가 생긴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들이 절반 정도 돼요. 힘들어요, 진짜로. 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 닭의 장풀이라고 하는 꽃이래요. 저는 생물 잘 못합니다. 저 물리전공이라서 생물 선생님한테 이거 물어봤는데 생물 선생님이 이걸 낼 줄은 몰랐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닭의 장풀은 하루짜리 꽃이에요. 꽃이 하루만 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 바깥쪽 뒷주간이 나와 있는 수술만 진짜 수술이고요. 나머지 안쪽에 있는 것들은 가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에 파란색으로 꽃이 피고 밑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밑에 받침이 굉장히 3개의 꽃잎이 있어요. 자, 번식, 그러니까 수분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닭의 장풀은 꿀벌을 못 꼬셔요. 왜냐하면 꿀이 없어요. 꿀이 없어요. 그래서 꿀벌들은 안 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통 똥파리라고 부르는 꽃등이가 있어요. 벌하고 비슷해요. 근데 벌은 아니고 굳이 따지면 이제 파리 쪽에 가까워. 등이라고 하는 그 곤충이 꿀을 좋아하는데 얘를 계속 건드리고 다녀요. 와서 꿀 먹으려고 오는데 왜? 보색이거든요. 파란색에 노란색이 있으니까 눈에 잘 보여요.
뒤에 또 뭐야? 초록색이네, 초록색에, 파란색에, 노란색이 딱 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곤충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유인하기가 좋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바깥쪽에 많이 걸리게 하기 위해서 바깥쪽에만 있는 걸로 저희가 보입니다. 안쪽 수술은 그냥 모습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재미난 게 있어요. 요게 보통 쓰는 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답을 쓴 친구가 있었어요. 이 길쭉하니까 이렇게 수술할 것 같아요. 라고 쓴 친구가 있었어요. 해요. 자가수술. 언제냐면 이게 하루짜리 꽃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꽃이 펴요. 그래서 다른 곤충에 의해서 수분이 안 이루어지면 꽃이 질 때 이렇게 말리면서 져요. 그러니까 자가수건을 해요. 실제로도.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못 하겠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꽂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꽂히는 특별한 꽃에 꽂힌 애들은 막 백과사전 찾으면서 보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유튜브도 그것만 보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있어요. 이거 검색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물리정보이니까 관심이 잘 없으니까요. 이런 기출문제가 있으면 그때 찾아봐요. 신기한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근데 애들 중에는 저 유튜브에서 그거 다 봤어요 하는 친구들이 간혹 한 명씩 있어요. 이게 기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1차가 선발돼요. 어머니들이 보시기에 어떤 아이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론 저희도 대비 수업을 해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초등과학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가면 중등과학 정도까지 하면 더 좋아요. 하지만 중등과학 공부한다고 해서 교대 합격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교대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교대에 합격하고 싶은 친구들은 제일 중요한 거, 초등 과정의 과학 공부를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자기가 검색해보고 유튜브 보고 하는 것들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 답이 뭐예요?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답이 이거 맞죠? 이게 맞아요. 선생님 이게 답이라니까요. 왜냐하면요, A, B, C 하는 게 이 답이에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답을 하는 아이들이 유리한 문제들이에요. 전부. 물론 지식이 있으면 해결이 되죠. 하지만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적인 내용들이 다 알고 있는 아이, 그럼 저희 수업 볼 필요 없어요. 우리 100% 합격이에요. 맞잖아요. 그게 아니면 결국은 지식 내 양으로 싸우는 게 아니면 결국은 밑에 있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 연대로 갈게요. 연대 이제 9월 이제 연대는 5학년, 6학년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과정은 이렇게 심화과정. 초등학교 6학년 시험 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시험 칠 수 있고, 특이한 게 연대는 경기도에서도 시험 칠 수 있어요. 맞죠? 경기에서도 시험 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 경기도 이제 수에 있는 친구들이 사사로 들을 수 있어요. 심화도 들을 수 있어요. 보시면 사사는 그 밑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영재 교육기관이든 1년 이상 수료가 돼야 되는 거. 아까 교대는 교대에서 수료를 해야 교대 사사를 칠 수 있었잖아요. 연대는 그거 아니고, 연대는 어디든 1년 이상 영재 교육은 수료가 있으면 사사과정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화과정은 아까 똑같이 누구나 이렇게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년 이상 영재 교육 과정에 어디까지 포함되냐?
영재 학급까지 포함됩니다. 영재 학급까지 포함되니까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네, 그냥 계속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아이가 영재교육의 경험을 이어나가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돼요. 다만 이게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지원 방식이 좀 특이해요. 마치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망 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는 나 물리 1지망, 2지망 화학, 3지망 생명, 4지망 치과 이렇게 지망 4개를 써요. 그래서 1지망에 떨어지면 2지망에서 경쟁하고 2지망에 떨어지면 3지망에 경쟁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합격 확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지망 순서들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잘못 붙었네. 그 서울대는 서류를 1차 통과하면 됩니다. 몇 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뭐냐면 전에는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다 써가지고 1차 때 다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1차 시험 쓸 때는 자기소개서 안 쓰고 추천서도 안 받아요. 1차를 통과하면 그때 이제 서류 준비를 해야 돼요.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이제 지원서하고 받고요. 추천서도 한 부만 받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자, 여기 보면 담임교사, 중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과학 선생님한테서도 받을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 또는 과학 선생님, 정보 선생님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했다. 동아리 선생님 정보 선생님이다. 속되어 이제 어떤 프로그램 했다.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사다과정 수료증 내셔야 되고요. 여기 보세요. 영재교육지급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영재교육기관이기 때문에 A 학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건 안 되고요. 최근에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저쪽에 있나요? 영재교육사관학교 있잖아요. 영재교육이잖아요. 영재교육원 거기 1년 다니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공교육에서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진행된 영재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영재학급 되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원 되고요. 대학 구성 영재교육기관 되고요. 다 돼요. 자, 요거 서울대 기출인데요. 답은 쉬워요. 외우고 있거든요. 물리 올림피아드 준비하시는 건 다 알아요. 이번에 MV 제곱이에요. 근데 이거 쓰래요. 네. 두 번째는 지문에 설명문이 있었어요. 설명문 아이들이 풀기를 못해서 저도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어쨌든 자동차 움직임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기에서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 사이의 관계, 비례관계를 구해봐라. 3번 같은 속도로 이동하는 비행기와 자동차가 있다. 이때 필요한 연료의 양이 어느 쪽이 많은지 단면제를 고려해서 적어봐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조금 재미난데요. 바다 위에 한 지점에 태풍이 오기 전에는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이렇게 변하더라. 저 중능 교과에 나오는 거예요. 수온 약층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여기는 일정한 유지되니? 써봐라. 태풍이 지나갔다. 그럼 온도가 어떻게 바뀌겠느냐? 여기다가 점선으로 그려봐라. 왜 그렇게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야는 지구과학 문제이고요. 내용은 물, 화, 지가 융합되어 있는 겁니다.
밀도 개념도 알아야 되고요. 대류 개념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 해수면의 온도의 변화에 대한 지구과학적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걸 다 알고 있다고 해도 2번, 3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과학은 좀 돼 있어야 되겠네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과학이 되어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네요. 그런 문제이거든요. 서울대 영재원은 제가 이 문제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이 문제를 보시고 어느 쪽 문제랑 비슷한지 보세요. 생물이라서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보세요. 완두콩이 있어요. 완두꽃이에요. 완두콩의 꽃. 맨델이 이걸 가지고 유전 물질을 했대요. 그래서 맨델은 유전 DNA를 이런 거 몰랐기 때문에 이거 별로 중요한 자료 아니에요. 홈페이지가 다 있어요. 이런 거는 기계 유통으로 쓰세요. 홈페이지가 요새 다 최근 5년치를 다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유전 물질이 혼합되지 않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유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성의 법칙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참고해가지고 한번 써봐라.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이렇게 되겠어요. 말이 엄청 긴데 결론은 이것만 가지고는 맨델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거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한번 해봐라. 설계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거 영재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그죠? 서울대 쪽에 가까운 거 같아요. 서울교대 쪽에 가까운 거. 교대 쪽이야. 무슨 말이냐면 영재 교육에서 추구하는 바는 같은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진 아이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해요. 사실 이거보다 한과의 문제 보시면 너무 가서 힘드실 거예요. 저걸 어떻게 답을 적어? 이렇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과에는 조금 더 심해요. 이거보다도 한 2단계 더 심합니다. 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글자과학대회가 있다. 너 참가할 거다. 어떤 주제로 할 건지 쓰고 어떻게 연구할 건지 연구 계획서를 써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서 써라. 이게 7문제입니다. 과학 문제 8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답이 없죠.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어쨌든 계속 이제 아이들의 능력을 평가해요. 자, 교과 공부만 열심히 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영재원은 과정이고 가능한 한 보내라. 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영재원은 과정이에요. 영재원에서 뭔가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영재원은 서울대 영재원 최고 영재원 좋아! 네, 좋더라고요. 서울대 영재원 보내면요 애들 데리고 서울에 있는 모든 괜찮은 박물관 그런데 다 데리고 다니면서 다 탐방시켜요. 탐방 보고서 내야 돼요. 1년 중에 6개월 그렇게 보내요. 근데 어머니들이 얘네들이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부 안 시켜요. 계속 탐방 보고서 내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계속 봐요. 사실 그게 더 많이 배우는데 저희 공부는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조금 반대되는 영재원이 죄송하지만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연대가 조금 공부를 시켜요. 연대는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대 합격한 친구들은 바로 하이탑 달리고 하이탑 1, 2까지 끝내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지 연대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좀 도움이 되고요. 이제 서울대 연대원은 공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막 수업만 충실하게 들으면 뭔가 좋은 평가가 나오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영재 교육으로는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들을 풀려볼 거예요. 기출문제를 푸는데 최대한 많은 오답을 발표시킬 거예요. 오답을 많이 발표를 해야지 좋은 답을 쓸 수 있어요. 거꾸로 해요. 오늘 이제 우리 때 공부하고 달라요. 죄송합니다. 저희 때 공부는 손 들고 발표할 때 그렇잖아요. 반에서 이렇게 선생님 이 문제 풀어주는 사람 저요. 네, 저는 답이 3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어. 앉아. 그리고 애들 전부 다 쟤 틀렸어 이렇게 하고 막 그랬던 시대가 저희 시대라면은 죄송한데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공개 수업 같은 데 가서 이제 손 들고 발표할 때 뭐 어떤 선생님은 손 들고 일어나서 책상 들고 딱 서서 발표 안 하면 그냥 책상 들고 쭉 일어나가지고 발표하면 앉아. 발표하는 거 안 지켜서 앉아. 이렇게 하시는 엄격하신 선생님들도 아직 계셔요. 아직도 초등학교에. 그런데 어쨌든 초등학교에서 손 들고 발표할 때 틀리면 창피해요. 그래서 틀린 거 말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굳어져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영재학교는 틀린 답을 자신있게 이야기해야 좋은 평가를 받아요. 거꾸로예요. 이게 최상위권에만 도움이 돼요. 왜냐고요? 최상위권은 내신은 다 맞추거든요. 그게 차이예요. 최상위권은 내신은 대충 애들이 A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배운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업을 딱 열어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 제가 어머니들께 여쭤볼게요. 제 중학교 때 아마 그 달의 크기를 재는 방법을 다 배우실 그 기억나실 거 이야기하면 보름달 있으면 이렇게 동그란 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름달에 딱 가려지는 그 거리를 내 눈에서 여기까지 거리 재고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닮음으로 달까지의 거리를 알면 뭐가 달의 크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교과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나온 교과서가 있던가요? 없어요. 주어집니다. 그럼 거꾸로 달까지의 거리를 구하지 못하면 달의 크기 구할 수 있나요? 없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애들이 영재교육 가요. 그냥 그 삼각형 거리니까 1대 얼마? 오케이. 그럼 이것도 비례식대로 식 세워가지고 답 얼마? 오케이. 답 나오네. 나 달까지 달의 크기 구할 수 있어. 답을 이야기하면은 곧 이제 중위권으로 가는 거예요.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답이 만들어진 과정에 집중하게 되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그럼 달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이 책 읽은 애들이 나와요. 레이저를 쏘아서 측정한대요. 달에 거울이 있어서요.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돌아오는 걸 가지고 시간 측정한대요. 2초 걸린대요. 그 달의 거울을 어떻게 갖다 놨니? 우주선 타고 갖다 놨어요. 그 우주선 타고 가는 사람 달까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가 같지. 거기 답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야 되냐면 탐구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 활동을 꾸준히 하는 애들이 영재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영재학교에서 제 진짜로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언제 만들 수 있어요? 저희 주장은 영재원. 지금은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지금은 영재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영재교육 쪽에는 발을 들여놓으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우는 학습하는 그 안에서 경험하는 교육적 경험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영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격 가능성 그 다음에 보죠. 합격했는데 가서 우리 애한테 안 맞아가지고 힘들고 막 그때부터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연계원 관련해서 준비를 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2학기 관련되는 KSEF라고 하는 대회를 메인으로 하는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3학년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죄송한데 지금 4학년이 제일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회가 하나 더 있어요. 내년에 짝수회에 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축전이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KSASF라고 하는 크사스프라고 해요. KSASF 한과영 과학축전입니다. 어떤 대회냐면 두 가지로 참가할 수 있는데 에세이를 써서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람회처럼 팀 프로젝트를 연구를 준비를 해가지고 참가할 수 있어요. 5월 달에 연구 프로포자를 제출하고 그다음 그 선택된 친구들이 이제 가서 발표를 해요. 작년에 40팀 뽑았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 2022년도에는 약간 작게 25팀 프로젝트 뽑았고요. 저랑 준비한 친구들이 2022년도에는 25팀 중에서 5팀 저랑 준비해서 들어갔고요. 작년에는 40팀 중에 8팀 저랑 준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8팀만 준비한 건 아니겠죠. 저도 여러 친구들이 준비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대회에 가면 어떤 점이 좋으냐? 애들이 영재학교 학생들하고 똑같이 3일 동안 생활하고 와요. 자,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라서 초등학교 때 한 번 참가할 수 있어요. 자격이 5학년 또는 6학년. 팀 상관없고 학교 상관없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영재원 있는 애들 진짜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초등학교 5, 6학년이 팀을 이루기만 하면 돼요. 2명 또는 3명. 혼자는 안 돼요. 프로젝트는 반드시 팀으로. 학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안 되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한 번, 초등학교 때 한 번 참가할 수 있는 대회. 2년에 한 번씩이니까. 근데 이 KSEF 대회는 지금 전람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전람회는요, 서울 지역은 좀 특이한 거고 다른 지역은 지역별로 다 달라요. 이유가 뭐냐면 서울은 학교가 많고 우리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은 지금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과학탐구 보고서 대회 또는 서울시 전람회 대회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방학 과제로 아이들이 제출해 준비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8월 말 또는 9월 초까지 학교 대표를 선발을 해요. 그래서 서울 전람회 예선대회에 참가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팀 정도를 뽑아요. 그래서 50팀은 우수상, 50팀은 최우수상, 보통 이래요. 최우수상을 받은 팀들은 이제 내년 3월 달에 서울시 전람회 본선대회에 가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럼 내년 3월 달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6학년 학생이 올해 어플라이를 했어요. 학교 대표가 되었고 서울시 예선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참가하잖아요. 중학생으로 들어갑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람회가 그렇게 최우수상 받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람회 참가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서울 시스템은 그래요. 경기도는 어떠냐면 올해는 3월 달에
신청을 받아. 학교 신청을 받아. 학교 대학 신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6개월 뒤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육청 대회가 5월달에 있어요. 그게 서울시 본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국 대회가 8월달에 있어요. 지금 2개 대회가 지금 서울시에 서울 학생들은 2개 대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년을 위한 서울시 전람회 예선 대회가 있고요. 작년에 준비해서 서울시 본선에 참가한 전국 전람회 대회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막 헷갈리세요. 전람회가 뭐 본선도 있고 3월달에 하는 것도 있고 8월달에 하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서울만 예상 6개월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은 예를 들면 12일달에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2월달에 학교 대표 뽑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과를 준비해서 3월달에 출전한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가지는 지역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KSF 대회는 전람회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아주 특이해요.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 ISF라고 하는 대회가 있어요. 요걸 검색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KSF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ISF를 이해하셔야 돼요. 당연히 K는 우리나라일 거고요. I는 인터내셔널이겠죠. 그죠? ISF를 딱 검색을 하면 ISF에서 상을 받으면 미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리그가 보장이 되는 대회예요. 느낌 확 오시죠? 서울에서 미국 대학은 어떤 스펙들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학교 생활도 보고 성적도 보고 SAT 점수도 보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스펙 중에 하나가 ISF 입상이에요. 그래서 고등부 연구가 전문가급이에요. 사실은 상 받은 것들을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KSF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 우리나라에도 여기서 상 받을 수 있어. 작년에 2팀 받았어요. 2팀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상 받아요. 근데 쉽지 않죠. 그 친구들을 뽑는 대회가 KS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ISF만 하는 건 아니고요. KSF는 각종 학생 학술 발표 대회의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지니어스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GO도 있어요. 그것도 참가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참가할 수 있는 이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KSF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각종 국제 대회들을 보면 인텔에서 주최하는 대회도 있고 그것들이 우리 이제 KSF를 통해서 참가할 수 있는 대회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메인이 되는 건 ISF랑 GO 2가지라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도 있어요. 그리고 ISF는 분야별로 합니다. 22개 분야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물리, 화학, 그러니까 KSF도 그렇게 뽑아요. 분야별로 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입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는 대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가 되면 여기 KSF에 소속된 교수님들이 너 일로 와 보자 업그레이드하자 이거 이상하다 보충해라 요거 보충해가지고 와라 요거 보충해가지고 와라 실험 다시 해라 이렇게 가이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KSF는 기본적으로 어머니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소논문 대회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세요. 재미난 건요. 보통 대회들은 우리나라의 다른 대회에 참가해서 상을 받은 보고서는 못 쓰게 하잖아요. 보통은 잘 못 쓰게 해요. 그런데 여기는 상관없다. 상관없습니다. 학생이 한 대회에 이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뽑아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상 받은 거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전람회에서 전국 금상 받았다. 오케이. 근데 그거 가지고 저 논문 썼다. 오케이. 가지고 와봐라. 받아줘요.
대신에 이제 그 어느 대회에 참가했다라는 것은 이제 밝혀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데 학교 대회에서 상 받았다, 뭐 그 서울시에서 우수상 받았다, 뭐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상 못 받았다 관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어플라이 하고 싶으면 준비해서 어플라이를 하면 돼요. 어플라이 기간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논문을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2차를 1월 달에 PPT 발표를 전원이 해야 돼요. 참가한 아이들이 다 해야 돼요. 그 다음 재미난 건 아까 이제 한과외 축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는 2인 또는 3인 팀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혼자서 해도 돼요. 2명이서 해도 돼요. 3명이서 해도 돼요. 좀 더 웃긴 건 고등학교 언니, 중학교 여동생 둘이 팀 해도 돼요. 대신 그러면 고등학교 대회를 가야 돼요. 중학교 언니, 초등학교 여동생 팀 해가지고 참가할 수 있어요. 대신 중학생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제한이 굉장히 적어요. 딱 하나 조건이 있다면 이중국적이든 어떻든 우리나라 국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가 돼야 되니까. 그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제고를 다니고 있다든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동등한 수준의 학교를 다닌다는 증명서를 학교에서 발급해 주면 참가 가능해요. 그래서 느낌이 오시죠? 영재원에서 진행하는 수업 그 발표를 여기서 해볼 수 있어요. 심지어 영재원에서 프로젝트 발표 대회를 했다. 우리 주에는 정말 좋은 것 같다. 논문 형태로 바꾸고 제출해서 또 거기서 발표를 해볼 수 있어요. 이 대회는 정말로 그냥 우리 아는 분들은 진짜 노른자리 같은 대회. 힘도 좀 적겠어요, 사실은. 전람회 때 실험을 잘해가지고 실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대회에 참가할 수가 있어요. 대비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연구 주제 선정하고요. 거기에 대한 실험하고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그걸 가지고 이론적 배경 다 조사해가지고 논문 형태를 다 써야 돼요. 이건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람회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또는 영재원에 소속돼가지고 영재원에서 프로젝트 발표 대회를 했다. 그런 발표 자료가 있다. 그 팀이랑 같이 참가하겠다 가능해요. 그럼 기존 연구가 조금 영재원에서 발표했는데 영재원 선생님이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건 새로 수정해야 될 것 같아. 이건 부족했어. 이건 틀린 것 같다.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존의 연구를 평가해보고 보완해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논문 형식으로 제출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해드려요. 서울 지역은 진짜 좋아요. 뭐가 좋냐면 여름방학 때 전람회 대회를 하시고 거기에서 평가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기에 해당되는 논문을 2학기 때 읽고 자기가 가지고 연구 보고서 기반으로 논문을 쓰고 발표 준비를 해서 어플라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KSEF는 꽤 괜찮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는 대회인데 이게 2학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과학의 달이 4월달이라서 대부분의 학교 대회들이 물록해 뭐 무슨 과학 글쓰기 그 다음에 과학 토론 대회 서울에서는 안 하지만 원래 그 전국 단위에서는 4월달에 사이언스 페어라고 해서 과학 토론 대회가 있거든요. 우리 서울에서는 중학생부터 시작을 해요. 어쨌든 그런 대회가 다 4월달에 몰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학교에서 진행 때는 올림피아드들이 보통 8월, 9월에 이제 물리올림피아드, 화학올림피아드 시험 치거든요. 그래서 2월달에 조금 여유가 있다. 2학기가 조금 여유가 있는 시기죠. 그때 이렇게 논문을 쓰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초등부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지금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오신 분들은 작년에 저랑 준비해서 KSF 입상했던 논문들을 다 좀 보여드릴게요.